한국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뭐요? 그게 통하겠소? 됐습니다. 그냥 싹 다 뺏어 오시오. 정신도 차리십시오. 그러다 큰 코 다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껏 인류의 전쟁사는 곧 탈취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 제국 또한 기병의 속도가 아니라 정복한 땅의 기술자들을 통째로 끌고 가 그들의 기술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로 다시 약자를 짓밟는 것, 이것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비정한 세계의 법칙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훔치는 대신 질문했고 스스로 원리를 파고들며 700년을 버텨온 지독한 집요함, 최무선의 화약에서 폐허위 김종의의 의지까지 그들의 방식은 그 어떠한 억압과 화염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든 단 30초의 기적이 서방이 공인해온 모든 군사 기준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막지 못하면 우린 모두 찬밥 신세가 될 것이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발견되는 순간부터 끝까지 단 30초. 저는 27년 동안 전장을 분석해왔습니다. 포병을 받고 기갑을 받고 전장 운용 체계 전부를 직접 평가해왔죠. 그런데 그 숫자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30초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판단도 회피도 방역도 아무것도 없죠.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딩입니다. 나토 무기평가위원회 수석 분석관이죠. 미 국방부 펜타곤 전략 분석실을 거쳐 나토 합동무기 평가 프로젝트를 총괄해왔습니다. 포병, 기갑, 전장 운용체계. 27년 동안 저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이 무기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성능이 뛰어나다 아니다가 아니죠.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것만 봤습니다. 그게 27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27년 동안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이 설계한 무기체계, 냉전을 거치고 걸프전을 거치고 수십 년에 걸쳐 실전에서 검증된 전술과 장비들, 그게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어왔죠. 너무 당연한 것처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현대 전선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분쟁 보고서라고 생각했죠. 수십 개의 파일, 수백 개의 좌표, 수천 개의 기록들. 27년 동안 그런 자료는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날도 상황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분석관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무정위에서는 끊임없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저도 자료를 펼쳐놓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분석관 콜린이 갑자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딩, 이거 봐요. 드론 포착 데이터입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좌표 공유까지 4초입니다. 사수.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포격 개시까지는요? 콜린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합산 30초입니다. 상황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옆에 있던 다른 분석관들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30초라는 숫자가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만 그랬습니까? 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2번입니다. 평균이 30초예요. 12번, 평균 30초.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30초 안에 병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을 내립니까? 명령을 기다립니까? 몸을 숨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을 의미했습니다. 포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쏟아졌습니다. 특정 좌표를 향해 집중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죠. 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이었고 집중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좌표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집결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표적을 알리는 것이 됐습니다. 진영을 갖추는 순간 그게 죽음의 신호가 됐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훈련받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집결하고 진영을 갖추고 전진하는 것. 그 방식이 이 전장에서는 오히려 죽음의 방식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온 것들이, 우리가 기준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이 전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측에서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좌표를 확보하고 포병을 배치하고 반격을 준비했죠. 교범대로였습니다. 순서도 맞았고 속도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무정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좌표 확인 완료. 방역 준비됐습니다. 이동하라. 지금 당장.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정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빈 진지입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동한 것 같습니다.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당혹감이 섞인 침묵이었죠. 누군가 낮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겨눈 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쏘고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쏘고 사라진 것이었죠. 우리가 반격을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는 이미 다른 좌표에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면 전술적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빴다고, 판단이 늦었다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반복됐습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됐습니다. 방역을 준비하면 이미 없었습니다. 좌표를 잡으면 이미 이동했습니다. 포격을 시작하면 이미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쌓아놓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선임 분석관 브레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하딩,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술 문제예요. 현장 판단 문제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렛, 이게 12번 반복됐습니다. 전술 문제가 12번 똑같이 반복됩니까? 체계는 문제 없어요. 우리 장비는 검증됐습니다. 검증된 장비로 12번 다 빈 진지를 겨눴다는 말입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브렛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정지형 포병 체계가 무력화됐습니다. 멈춰서 겨누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죠. 대응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속도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나토가 개발한 체계들, 제가 직접 평가하고 승인한 무기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해온 기준들, 그 기준으로 이 전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발견되면 제거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모이면 표적이 됩니다. 전쟁의 속도가 인간의 판단 속도를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됐다고 믿어온 그 체계가 이 전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27년의 확신이 숫자 하나의 금이 같습니다. 30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에서는 27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데 밖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준을 찾아야 했죠. 그게 분석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십 개의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수백 개의 사례를 검토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데이터를 대조하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눈이 따가워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보고서 한 귀퉁이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고서에도 등장했습니다. 또 다음 보고서에도 나왔죠. 다른 문서에서도 또 다른 평가서에서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한국, 빠르게 성장한 나라, 제조업은 강하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사는 달랐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생산은 저들이 하는 구조.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산. 흥미로운 시장이지만 기준은 아니다. 그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나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석관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건 직업적 본능이죠. 저는 파일을 새로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콜린이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한국 자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요? 이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방식이 우리랑 다릅니다. 콜린은 잠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빠른 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 좋은 나라들 많잖아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술이 좋은 나라라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술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콜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술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27년 동안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어디서 오는가? 그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잘 탔기 때문입니까?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복한 지역의 기술자들을 강제로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술자, 페르시아의 기술자, 중앙아시아의 기술자들을 군대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그 기술이 다음 정복을 가능하게 했죠. 기술은 강한 자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강제로. 유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전쟁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필요를 만들고 필요가 발명을 만들고 발명이 다음 전쟁을 만들었죠. 화약도 대포도 소총도 전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의 기술자들을 흡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독일의 로켓 기술자들을 데려왔죠. 그게 우주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강한 자가 기술을 가집니다. 기술은 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은 것인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인지. 처음에는 그 차이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뭔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화약기술 관련 문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고려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왜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수백 척의 배가 쳐들어왔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화약이 있으면 달랐겠지만 화약 기술은 없었습니다. 당시 화약 기술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원나라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대국의 방식대로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전쟁으로 빼앗거나 항복을 받아내거나 그게 기술을 가져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세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무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수천 개의 이름을 봐왔습니다. 장군의 이름, 기술자의 이름, 정치가의 이름.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최무선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원나라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염초를 어떻게 정제하는지, 어떤 비율로 섞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권력이었습니다. 쉽게 넘겨줄 사람이 없었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훔치지 않았을까? 왜 기다렸을까? 강한 자가 기술을 가진다는 건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최무선은 계속 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원나라 상인들 뒤나 쫓아다니는 거냐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저러고 다닌다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잠깐 책상에서 등을 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석관으로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였을까? 나라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를 못하는 성격이었을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빼앗는 대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었습니다. 결국 이원이라는 원나라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최무선이 그로부터 염초 제조의 핵심 단서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질문이 마침내 실마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물어서 결국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뒤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 했죠.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져올 때 원리보다 결과를 봤습니다. 이게 작동하는가? 이게 더 강한가? 그게 기준이었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결과보다 원리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분석관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무선에 대한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훔치지 않았다. 물어봤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해하려 했다. 저는 27년 동안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포병을 받고 기갑을 받고 미사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무기가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을 다루는 방식, 기술을 얻는 방식,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 그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그게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때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죠. 27년 동안 전장 데이터를 보면서 생긴 직업적 본능.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느낌. 다음날 아침 브레시 출근하자마자 제게 왔습니다. 하딩, 어젯밤에 여기 있었습니까? 네. 브레시 제 책상 위를 봤습니다.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잔이 2개였습니다.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술이 어디서 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브레시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져온 겁니까? 브레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강하게, 효율적으로. 그게 세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70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지금 이 보고서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30초 안에 포격을 완료하는 이 나라, 쏘고 즉시 이동하는 이 나라, 멈추지 않는 이 나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70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펜으로 종이에 썼습니다. 분석관으로서 27년 동안 수천 개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질문을 쓴 것이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훔치지 않았는가? 왜 기다렸는가?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방식이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질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며칠째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27년 동안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좌표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봤죠. 그런데 이 문장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최무선에 대한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이었습니다. 최무선이 화약 기술을 구하러 다니던 그 시절, 저는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분석관의 습관이죠. 숫자와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 그게 27년 동안 제가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왜구가 해안선을 따라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척, 수백 척,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칼과 활로는 한계가 있었죠. 화약이 필요했습니다. 원거리에서 배를 불태울 수 있는 무기, 그게 있으면 달랐습니다. 최무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통에서 항구에서 어디서든 원나라 사람을 만나면 물었습니다. 염초를 어떻게 만드는지, 화약의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화약 기술은 그 시대 최고의 군사 기밀이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나라 상인들은 무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자리를 피했죠.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최무선이 모시고 있던 관청의 동료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실 겁니까? 상인들한테 구걸이라도 하실 작정입니까? 최무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계신 분이 체면이 있으셔야죠. 원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최무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최무선의 표정이 어땠을지. 화가 났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기록은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거절당하면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무시당하면 다시 시도했습니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이해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해가 됐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체면도 조롱도 거절도 그 확신을 꺾지 못합니다. 최무선에게 그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왜구였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불타는 마을들, 끌려가는 사람들, 막지 못하는 현실. 최무선은 그걸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화약만 있으면 그 하나의 확신이 수년의 거절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원을 만났습니다. 원나라 기술자였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최무선이 이원으로부터 염초 제조의 핵심 단서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수년간의 질문이 마침내 실마리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콜린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콜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염초 제조법이요? 이걸 얻어내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알아요? 얼마나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수년입니다. 그것도 계속 거절당하면서 콜린이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콜린은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최무선이 단서를 얻어낸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염초가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배합 비율이 왜 중요한지, 온도와 습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다시 했습니다. 기록에는 실패의 횟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쉽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화약은 그 시대 가장 복잡한 기술 중 하나였으니까요. 단서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려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화통도감이 설립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무기 연구 기관이었죠. 최무선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모였고 자원이 생겼고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개인의 집요함이 국가의 체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던지던 한 사람이 이제 국가 무기 연구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수년의 거절과 조롱이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통도감에서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18종의 화기였습니다. 화포, 화전, 다양한 형태의 화약 무기들. 저는 그 목록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무기 목록을 보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보니 숫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18종, 수년의 질문, 수없는 거절, 수없는 실패, 그리고 진포대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투 기록을 펼쳤습니다. 서기 1380년이었습니다. 왜구가 500척의 배를 이끌고 금강 하구에 나타났습니다. 500척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척. 현대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고려 수군이 맞섰습니다. 화포를 탑재한 함선들이었습니다. 최무선이 만들어낸 화포들이었죠. 저는 그 전투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500척의 외선이 금강 하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 함성 소리.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함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붙어 칼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었죠. 멀리서 화포를 쐈습니다. 외선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이 불타고 또 한 척이 불타고 불이 번졌습니다. 500척이 한꺼번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은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석관으로 27년을 살아왔지만 전술의 전환점을 마주할 때의 그 느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방식 자체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접근전에서 원거리 화력전으로, 칼과 활이 중심이던 전장에서 화포가 중심인 전장으로, 최무선이 수년 동안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물어왔던 그 질문들이 이 순간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무기를 평가했습니다. 성능을 봤습니다. 사거리를 봤습니다. 명중률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봤죠. 살아남는가 죽는가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무선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결과 이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년의 거절, 수년의 실패, 수년의 집요함. 그 과정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이해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죠.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브렛이 제 옆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요? 네? 700년 전 고려 이야기가 지금 우리 분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딩? 저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렛, 30초 기억합니까? 당연하죠. 그 30초를 만든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브렛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빠른 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식이 달라요. 브렛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진포대첩 이후였습니다. 화약 기술이 고려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가 바뀌어도 기술은 이어졌습니다. 최무선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것이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기술을 만드는 방식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최무선은 기술을 훔치지 않고 이해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이후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이 이어진 게 아니라 방식이 이어진 것이었죠.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 썼습니다. 질문이 전쟁을 바꿨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 방식은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저는 그 질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700년 전 이야기와 지금 제 앞에 있는 보고서가 어딘가에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연결고리를 명확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진포대첩 이후의 기록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분석관의 본능이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27년 동안 제가 해온 방식이었죠. 시작점만 보고 멈추면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최무선이 만들어낸 것은 화약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제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죠. 그런데 기술은 이어졌습니다. 최무선이 만들어낸 화약 기술이 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전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승됐습니다.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기술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관으로서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뀔 때 기술이 단절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숙청되거나 흩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기록이 사라지거나.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조선 초기였습니다. 화약 기술이 체계화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신기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처음 보는 무기 이름 앞에서는 항상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리고 화면에 나온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단 추진이었습니다. 화약 추진 기반의 로켓형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전의 경우 추진 단계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추진이 끝나면 두 번째 추진이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잠깐 의자에서 등을 떼고 생각했습니다. 다단 추진. 그 개념이 언제 나온 줄 알고 있습니까? 현대 로켓 기술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주 발사체에 쓰이는 원리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개념을 무기에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화약을 터뜨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추진 단계를 나눠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콜린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콜린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신기전이요? 고려 때 무기 아닌가요? 조선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여기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콜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다단 추진이에요?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5세기입니다. 콜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15세기. 다단 추진, 화약 기반 로켓형 무기. 콜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원래 있던 기술을 그냥 따라 만든 게 아니라 개선하고 확장한 겁니다. 콜린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무선이 화약 기술을 얻었을 때 그냥 쓴 게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이해했죠.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한 기술이 조선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전했습니다. 신기전이 그 결과입니다. 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딩,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현대 무기 체계랑 연결이 됩니까? 수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 다 연결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요? 훔친 기술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한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발전하죠. 그게 반복됩니다. 콜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신기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화약 기반 무기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화포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운용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발전시켰죠? 저는 그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전란 중 하나였죠.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조선은 초반에 무너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연패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분석관으로서요.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한국의 영웅,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전투 기록을 하나씩 읽으면서 달라졌습니다.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투를 분석했습니다. 분석관의 시각으로 숫자와 전술로 분해했습니다. 일본 함선과 조선 함선의 숫자부터 봤습니다. 숫자로는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봤습니다. 하객진이었습니다. 반원형 진형을 펼쳐서 일본 함선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화포로 집중 타격했습니다.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함선이 가진 강점, 즉 병사들이 배 위에 올라와 칼을 휘두르는 방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술을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 본 방식이었습니다. 진포대첩이었습니다. 최무선이 500척의 외선을 상대할 때 썼던 방식,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거리 화력으로 압도하는 것, 적이 접근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 그 방식이 200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훈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DNA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건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식이 유전자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에서 기술자로, 장군에서 장군으로, 왕조에서 왕조로 저는 브렛을 찾았습니다. 상황실 한쪽에서 다른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브렛, 잠깐 봐요. 브렛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진포대첩 전술 기록과 한산도 대첩 전술 기록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이게 뭐가 보입니까? 브렛이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비슷하네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거의 같은데요? 이 두 전투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아요? 브렛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0년? 200년입니다. 왕조도 바뀌었습니다. 지휘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전술의 핵심이 같습니다. 브렛이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는 표정이었는데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브렛이 팔짱을 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딩,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전술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적이 배를 타고 오면 원거리 화포로 쏘는 게 논리적 결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거리 화포 자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야죠. 그게 최무선이고, 그리고 그게 이어진 겁니다. 단절 없이 브렛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27년 동안 평가해온 체계들을 생각해봐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기술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쟁으로 가져오거나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사왔죠.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물어서, 스스로 이해해서, 스스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반복됩니다. 브렛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지금도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브렛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제대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까지 추적할 겁니까? 일제강점기까지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브렛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 시기라면 단절됐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브렛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조선 후기였습니다. 화약 기술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무기 체계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 체계도 발전했습니다. 무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배합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화기도감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군기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단순한 제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보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기술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것은 화약이 아니었습니다. 기록하는 문화였습니다. 이해한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이어받고, 이어받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 그 구조가 왕조를 넘어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신기전을 봤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다단 추진 무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최무선이 14세기에 화약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해가 기록으로 남았고 그 기록을 이어받은 기술자들이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신기전이었죠. 이들은 훔친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한 기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종이에 썼습니다. 세 문장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제가 무기를 평가해온 기준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결과를 봤습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가, 얼마나 빨리 쏠 수 있는가, 살아남는가, 그게 기준이었죠. 그런데 이 세 문장은 달랐습니다. 결과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 나라의 기술이 이어질 수 있었는지, 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반복된다는 것을 최무선에서 이순신으로, 이순신에서 조선 후기 기술자들로, 그리고 그것이 또 어딘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직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이 퇴근하면서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딩 오늘도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밥은 먹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먹겠습니다. 콜린이 피식 웃었습니다. 700년 전 고려 기술자가 밥도 굶게 만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이 나갔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기전의 도면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도면을 보면서 지금 제가 분석하는 현대 무기 보고서를 함께 떠올렸습니다. 30초 안에 포격을 완료하는 자주포, 쏘고 즉시 이동하는 체계, 멈추지 않는 화력. 최무선이 만들었던 것은 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만들어낸 것은 멈추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절당해도 조롱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려는 방식. 그게 기술이 됐고 그 기술이 이어졌고 그 흐름이 수백 년을 건너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방식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방식,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방식. 그게 이 나라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서 단절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27년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조선시대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최무선에서 시작된 흐름이 신기전으로 이어지고 이순신으로 이어지고 조선 후기 기술자들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식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단절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로만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기록 뒤에 있는 것들이 보였으니까요.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무기 제조 금지, 화약 생산 통제, 군사기술 연구 전면 차단, 조목조목 정리된 통제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못 만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질 권리 자체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무선이 수년 동안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함이 화약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이 수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전쟁이 있어도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강제로 차단됐습니다. 기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기록이 봉인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허탈함이라고 해야 할지 정확히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브래시 옆으로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일제강점기입니다. 브래시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요 며칠 사이 브렛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죠. 7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분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가와서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차단도 했습니다. 완전히. 기술이요? 기술만이 아닙니다. 기술을 연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브래시 화면을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흐름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인다는 건 실제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브래시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통제는 촘촘했습니다. 무기 관련 기술은 전면 금지였습니다. 화약은 철저히 관리됐습니다. 군사 연구는 물론 관련된 교육조차 차단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제였습니다. 한 세대가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기술의 흐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만주로 떠났습니다. 일부는 그냥 다른 일을 했습니다. 기술을 쓸 수 없으니 기술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들이 폐쇄됐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연구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무선이 처음 화통도감을 세웠을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공간들이. 저는 그날 밤 혼자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콜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불에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전장을 분석했습니다. 무기가 살아남는지 죽는지를 봤습니다. 어떤 체계가 우월하고 어떤 체계가 열등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냉정하게, 감정 없이. 그런데 이 기록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것이 강제로 끊겼습니다. 기술을 가질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 앞에서 다시 집중했습니다. 분석관의 본능이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27년의 습관이었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상당수는 사라졌습니다. 파기됐거나 숨겨졌거나 아니면 그냥 잊혔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개인이 베껴 적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구전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기록을 숨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문서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최무선이 수년 동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확신, 지금 쓸 수 없어도 언젠가는 다시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 기술은 억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향한 방식, 즉 이해하고 기록하고 이어가려는 그 방식은 억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콜린이 출근하자마자 제 옆에 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여기 있었어요? 네. 얼굴이 안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콜린이 제 화면을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료예요? 네. 어떻게 됐어요? 기술이 다 사라졌나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콜린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어떻게요? 기록을 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요. 문서를 베껴 적거나 집에 숨기거나 기억으로 이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콜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어졌나요? 나중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딩, 이어졌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콜린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산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기술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됐죠. 저는 그 시기 기록을 봤습니다. 수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공업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됐는지, 기술 인력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났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흐름이 일제강점기에 억압되고 해방 이후에는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술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 초기화 상태였죠. 저는 그 순간 27년의 분석관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 흐름은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그때 브렛이 들어왔습니다. 하딩 결론 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그 흐름이 이어졌는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브렛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인프라도 자본도 완전히 초기화됐습니다. 브렛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그 무기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브렛이 계속 말했습니다. 흐름이 끊겼다면 지금 한국 방산이 이 수준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브렛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큰둥하던 브렛이 이제는 저보다 더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찾아봐야죠. 네, 브렛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하딩,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게. 최무선이 아무도 안 알려줄 때 계속 물었던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브렛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무선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화약 기술이 없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술도 인프라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쟁 직후였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임시수도였죠.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누군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기록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시작한 흔적이. 저는 그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기술은 억압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해하고 기록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방식. 그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기록을 펼쳐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관으로 27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 이후의 기록을 봐왔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무너진 산업 기반, 흩어진 인력들, 그런 기록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았습니다. 공업 생산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 인프라는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자본은 없었습니다. 기술 인력은 흩어졌습니다. 부산 하나가 임시 수도였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무선이 처음 화약 기술을 구하러 다닐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최소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연구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 속의 한국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완전 초기화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콜린이 출근하자마자 제 옆에 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어요? 네. 콜린이 제 책상을 봤습니다. 파일이 더 쌓여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아직입니다. 끊겼어요, 흐름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콜린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근데 하딩, 만약 끊겼다면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그 무기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끊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찾아봐요. 뭔가 있을 겁니다. 콜린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였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 그 장소에서 시작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시작한 사람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종희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이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달랐습니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산은 임시수도였습니다. 피난민들이 넘쳐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죠. 그 상황에서 김종희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화약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약회사를 세웠습니다. 자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력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렛을 불렀습니다. 브렛, 이거 봐요. 브렛이 다가왔습니다. 김종희라는 사람입니다. 브렛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인이네요.
전쟁 중에 화약 회사를 세웠습니다. 브렛이 잠깐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요? 네. 부산 임시수도에서 자본은요? 없었습니다. 기술은요? 없었습니다. 브렛이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브렛이 자리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김종희가 시작한 것은 한국화약이었습니다. 이후 한화그룹이 되는 회사의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을 사오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와 계약을 맺고 기술을 사오고 그걸 그대로 쓰면 됐습니다. 더 빠르고 더 확실했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무선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방식대로라면 전쟁으로 빼앗거나 항복을 받아내거나 했을 텐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김종희도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몇 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록에는 구체적인 실패 횟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자본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전쟁이 끝난 나라에서 화약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렛에게 말했습니다. 브렛,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요. 브렛이 화면을 봤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이 나라의 화약이 필요했으니까. 최무선이 왜구를 막아야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전쟁 이후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브렛이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958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도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전쟁 정전이 1953년이었습니다. 불과 5년 뒤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드문 사례였습니다. 당시 다이너마이트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몇이나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난 지 5년 만에.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브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입니까? 네, 전쟁 직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5년 만에 다이너마이트를 자체 생산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브렛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5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잔력으로. 브렛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빨리 습득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건 최무선이랑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렛이 먼저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브렛이 먼저 봤습니다. 최무선이 아무도 안 알려줄 때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만들어낸 것처럼 김종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냈습니다. 브렛이 팔짱을 끼고 생각했습니다. 700년이 흘렀는데 방식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제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브렛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김종희의 이야기는 다이너마이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화약이 성장했습니다. 기술이 쌓였습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방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한국 화약은 이후 한국의 방산산업 기반 중 하나가 됐습니다. 화약 기술이 무기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폭발물을 만드는 것에서 그 폭발력을 어떻게 무기에 적용하는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이 또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김종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기록을 숨겼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쟁 이후에 김종희라는 사람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분석관으로서 27년 동안 저는 무기를 봤습니다. 성능을 봤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술을 추적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이전의 것, 기술 이전의 것, 무기 이전의 것, 방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방식, 이해하려는 방식, 만들어내는 방식, 최무선이 가지고 있던 것, 이름 모를 기록 보존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김종희가 가지고 있던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한쪽 벽에 걸린 지도 앞에 섰습니다.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 나라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방사는 제조는 가능하지만 설계는 부족한 나라. 흥미로운 시장이지만 기준은 아닌 나라. 그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무언가를 이어왔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침략을 당해도 기술이 억압돼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래도 이어왔습니다. 방식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콜린이 커피를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또 지도 보고 있어요? 네. 뭐가 보여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연결이 보입니다. 콜린이 지도를 봤습니다. 최무선부터요? 네. 최무선에서 김종희까지. 그게 이어졌다고 확신합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 같습니다. 상황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방식이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콜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지금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콜린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김종희 이후였습니다. 한국 화약 이후였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5년 만에 다이너마이트를 국산화한 나라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기 부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였습니다.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올라간 단계를 이 나라는 훨씬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해한 기술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발전이 빨랐습니다. 단순 복제는 벽에 막히지만 원리를 이해한 기술은 그 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최무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김종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 속에 이 나라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을 확인했을 때 처음으로 전율이 왔습니다. 분석관으로서 데이터를 볼 때 오는 그 느낌. 뭔가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 이건 기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요함의 역사였습니다. 700년 전 한 사람이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이 기술이 됐고, 기술이 승리가 됐고, 승리가 역사가 됐습니다. 억압당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썼습니다. 최무선, 이름 모를 보존자들, 김종희, 그리고 그 아래에 물음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저는 그 물음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은 이미 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30초 안에 포격을 완료하는 자주포, 쏘고 즉시 이동하는 체계, 멈추지 않는 화력, 그게 이 흐름의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대 무기들을 다른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성능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뿌리를 봐야 했습니다. 그 뿌리가 7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27년 동안 데이터를 봐온 사람의 본능이었죠. 숫자가 말해주기 전에 먼저 느껴지는 것. 뭔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그 본능이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토 내부였습니다. 조용했지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점심 자리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공식 보고서보다 복대서 오가는 말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무기 재평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브렛을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브렛을 복대서 잡았습니다. 브렛, 요즘 내부에서 무기 재평가 이야기 들었습니까? 브렛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브렛이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 데이터가 쌓이면서 재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기동성입니다. 그리고 생존성이죠. 저는 그 두 단어를 들었을 때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 이야기도 나옵니까? 브렛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브렛은 더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나옵니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방산 시장 관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현황, 각국의 계약 내역, 최근 실전 데이터를 반영한 무기 평가 보고서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넓혀갈수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었죠. 저는 콜린을 불렀습니다. 콜린, 이거 같이 봐요. 콜린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최근 무기 도입 현황입니다. 콜린이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훑어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읽어 내려가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무기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콜린이 계속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딩, 이거 단순한 계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존에 쓰던 서방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콜린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왜입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실전성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성능 비교 자료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국 자주포의 사격 후 이동 시간입니다. 콜린이 숫자를 봤습니다. 빠르네요.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기존 서방 자주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사격하고 진지를 이탈하는 속도가. 콜린이 잠시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콜린을 봤습니다. 30초 기억합니까? 콜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포착 후 포격까지 30초. 맞습니다. 사격하고 30초 안에 이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현대 전장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이동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자주포는 사격 직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처음부터 그 전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콜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서방 자주포는요? 그 전장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대의 전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콜린이 팔짱을 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운용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전장을 전제로 설계했는가?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콜린이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읽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기존에 쓰던 서방 체계를 교체하면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교체였습니다. 대체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대체.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서방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분석관으로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브렛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브렛이 다른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우레. 브렛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도입 현황이었습니다. 브렛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의 표정이었죠. 그런데 읽어 내려갈수록 달라졌습니다.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이게 다 최근 계약들이에요? 네, 한두 건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브렛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딩,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브렛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전장의 논리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브렛, 우리가 27년 동안 기준이라고 믿어온 것들 있죠? 있죠? 그게 지금도 기준입니까? 브렛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들, 걸프전을 거치며 검증됐다고 믿어온 것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해온 기준들. 지금 이 전장 앞에서 그게 여전히 기준입니까? 브렛이 천천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내부 긴장감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체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이 만들어온 기준이 현대 전장 앞에서 재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무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저는 그 안에서 혼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방이 만든 기준, 우리가 설계하고 검증한 기준, 그게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선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쌓이면서 무엇이 살아남는지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아닌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27년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 앞에서 저항하는 것은 분석관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무선을 생각했습니다. 700년 전 그 사람이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절당하고 조롱당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했으니까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김종일을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이 보고서 속에 있었습니다. 30초 안에 포격을 완료하는 자주포, 쏘고 즉시 이동하는 체계, 현대 전장을 전제로 설계된 무기들,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700년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전장이 먼저 알았고 데이터가 먼저 알았고 유럽 국가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종이에 썼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게 됐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그 질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7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 답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며칠이었습니다. 아니, 몇 주였습니다. 최무선에서 시작해서 신기전을 거치고 이순신을 거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김종희를 거쳐서 지금 이 보고서까지 저는 그 긴 흐름을 하나씩 따라왔습니다. 분석관으로서 27년 동안 쌓아온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기록을 읽고 연결을 찾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상황실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콜린도 브렛도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처음 30초라는 숫자를 봤던 날부터 최무선의 이름을 처음 봤던 순간부터
김종희의 이야기를 따라가던 밤들까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K9였습니다. K였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성능만 봤습니다. 사거리, 명중률, 이동속도, 생존성, 숫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하나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9 자주포였습니다. 저는 그 재원을 다시 봤습니다. 분당 사격 속도, 사격 후 이동 시간, 자동화된 장전 체계. 이게 단독으로 있으면 빠른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K 전차와 연결하면 달랐습니다. K는 기갑 전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중 전력이 있었습니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포가 있고, 기갑이 있고, 방어가 있고, 공중이 있었습니다. 개별 장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전체를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공격과 방어와 기동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화면에 그려봤습니다. 포가 쏩니다. 즉시 이동합니다. 전차가 기동합니다. 상공에서 공중 전력이 지원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방어 체계가 작동합니다. 멈추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끊기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전장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였는데도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콜린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제 옆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일찍 나왔네요. 네,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라 보입니까? 뭔가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콜린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세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린 구조였습니다. K9에서 K2로, 미사일 방어 체계로, 공중 전력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였습니다. 콜린이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무기예요? 네, 다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개별 장비들이 아닙니다. 전장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한 겁니다. 콜린이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랑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는 각 분야의 장비들을 따로 개발하고 나중에 통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처음부터 통합된 전장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콜린이 팔짱을 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최무선을 생각해봐요. 콜린이 저를 봤습니다. 최무선이 화약 기술을 얻었을 때 단순히 화약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구를 막아야 한다. 그러면 배에서 쏠 수 있어야 한다. 원거리에서 쏠 수 있어야 한다. 전장 전체를 먼저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콜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술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어디 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먼저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콜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딩, 이거 보고서로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이 나갔습니다. 브레시 들어온 건 조금 뒤였습니다. 외투를 걸면서 저를 봤습니다. 또 일찍 나와 있네요. 네, 브레시 다가왔습니다. 제 화면을 봤습니다. 뭐예요, 이게? 한국 방산 전체 구조입니다. 브레시 의자를 당겼습니다.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브레시 오래 읽었습니다. 보통 브레스는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되돌아가서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한참 뒤에 브레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딩, 이거 전장을 설계한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네. 브레시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오래됐습니다. 얼마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700년 전부터라고 봅니다. 브레시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무선부터. 네. 그 방식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브레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브렛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딩, 나는 처음에 당신이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합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브렛을 봤습니다. 이건 전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브렛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이거 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브렛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K에서 K2로, 미사일 방어 체계로, 공중 전력으로,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의 전장 설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일 무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장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이 왜구를 막기 위해 전장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화포를 만들기 전에 어떤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방식이 이순신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순신은 하객진을 펼치기 전에 전장 전체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적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막을 것인지 무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그 방식이 김종희에게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화약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앞에 있는 것들이 그 흐름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적해온 것들을 하나씩 썼습니다. 최무선, 질문이 전장을 바꿨습니다. 이순신, 설계가 전쟁을 바꿨습니다. 김종희, 집요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네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27년 동안 제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무기를 봤습니다. 이 무기가 살아남는가? 이 무기가 죽는가?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무기 이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방식, 전장을 설계하는 방식,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 그게 결국 무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가가 어떤 무기가 나오는가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무기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고 그 구조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700년이었습니다. 700년 동안 이어진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우리가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우리가 세계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은 30초라는 숫자를 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이 더 이상 절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이 바뀌었고, 전장이 바뀌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을 먼저 만들어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써야 할 보고서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만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써야 할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이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배운 것들, 전장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것들이 이 한 줄로 수렴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썼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전장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그 두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700년 전 한 사람이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요함이 화약을 만들었고 전쟁을 바꿨고 방식이 됐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 이 순간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두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